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여가지고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일하다가 잠깐 사진 찍었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남들은 크리스마스 때 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일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서 케이크 싸웠던 거 찍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연휴가 좀 길었어요. 추석 때 한 열흘인가? 그래서 저희는 명절이 더 바빠가지고 평소에 한 3배 오니까 그래서 일하는데 그 프레시안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했는데 인터뷰 테마는 남들 놀 때 일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이제 작년에 또 더웠는데 더워가지고 집에서 열대야에 시달리시던 한 30대 중반의 가장이 이제 자기 차에 가가지고 차에서 이제 에어컨 틀고 자다가 그대로 이제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환자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저산소증으로 죽은 거죠.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종종 인터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에어컨 켜고 자다가 참변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응급실 폭행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이 좀 험한 곳이라서 이런 거 있을 때도 이제 인터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그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그 환자가 찌르는 칼에 죽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또 기자가 전화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거는 병원 그 진료실 앞에 공항 검색대를 둬야 되지 않냐. 그래서 흉기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정도로 좀 세상이 험해졌다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제가 이제 청주 지역의 그 대한사랑 지부장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스님도 그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그 관련된 스님인데 어떤 잡지에서 같이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카페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기사 타이틀이 환빠의사 국뽕스님 이렇게 나갔어요. 환단곡이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어쨌든 바른 역사를 좀 알려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열변을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저희가 그 청주에서 충북대 앞에서 그 대한사랑 강의를 하고요. 어제도 했어요. 어제 사진인데 어제 이제 또 참석자들하고 뒤풀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충북고 같은 이제 수능 끝난 학교도 찾아가서 역사 특강 이렇게 하고 설문지 받고 그래서 뭐 환웅이 뿌리라고 했을 때 뭐 신금을 올렸다 이런 설문지 받으면 되게 보람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생방송에서 이렇게 패널로 강의도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모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들을 청자인데요. 이 들을 청자를 파자하면 이렇답니다. 그 왕의 귀와 10개의 눈과 하나된 마음. 그래서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왕은 이제 그 백성들의 모든 민원을 세세하게 듣는 귀를 가져야 되니까 오늘 이야기들 그런 왕의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왕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계셔서 10개의 눈, 근데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는 그런 눈도 필요하고 여러분 계시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질문이 좀 살아있는 수업이었길 지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좀 후달릴 때, 힘들 때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이 여기 써 있어요.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그래서 근데 이 질문이 사실 되게 철학적이죠. 그래서 이 신영복 교수님도 그 담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공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위패해 보면 학생 부분 신이라 그래가지고
인생이 공부하는 학생의 삶인데 그 공부의 두 요소가 뭐냐면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자아 성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던졌던 질문 여긴 어딘가가 세계 인식이고 나는 누군가가 자아 성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오늘 선용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지죠. 그래서 오늘 뭐 하지? 점심 뭐 먹지? 지금 몇 시지?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을 사무실이라고 이런 세 가지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것도 낭만 닥터의 한 대사기도 한데 뭐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뭐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왜 사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정체를 갖고 있는 시대인지를 깨달아야 왜 사는지도 더불어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알고 살았는데 근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직장이 또 울산에 있고 또 집도 그래가지고 청주, 울산 왔다 갔다 하는데 울산, 포항 이쪽이 최근에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가 사는 곳에서는 이 지진이 남일이 아니죠. 근데 그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그 액상화라고 하는 이게 땅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주저앉는 그런 집안의 변화가 온다는 거고요. 여기 진천에도 이런 원룸 많지 않습니까? 원룸이 1층에 주차장 만들려고 이거 필로티 구조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둥으로 해놓지 않고 밑에만 이렇게 있으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이 또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진이 한번 휩쓸고 갔을 때 인명피해가 클 수 있고요. 여기 이쪽 이 양산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 제가 사는 울산도 있고 경주, 포항이 있는데 이쪽에 또 원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자력 사건,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건도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던 것이 그럼 이제 재난 문자가 너무 충청도스럽게 늦다는 거죠. 5시 3분에 지진이 났는데 그 긴급 재난 문자는 10분에 오니까 이거 7분 동안 어쩌라는 거지. 7분이면 지진은 보통 10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도 뭐 대응하는 어떤 속도는 더디다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브레골이라고 해가지고 태평양판에 전부 다 이렇게 지진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대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4월 14일에 바누아투, 15일에는 필리핀, 그 다음에 일본 구마모토, 대만, 그 와중에 이제 한국도 이렇게 껴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지구가 아주 역동적으로 꿈틀대고 있다는 거. 이 지각판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진의 빈도를 또 연구해보니까 점점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라는 거죠. 지진 발생 횟수가 아주 확 뛰어 올랐고요. 규모가 8.0인 것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뭐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는 미국이 이 지진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를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타이틀로 걸었던 영화인데 한번 보실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영화만이 아니라 요즘 뉴스 보면은 영화 같은 현실이 막 벌어지는데 이 지각 변동과 관련해서도 지금 똑같은 사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지난 2월에 여기 규슈에 가면은 아소산이 있거든요. 아소산이 화산인데 아까 브레골이 보셨지만 전 세계 화산의 10%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섬은 전부 다 화산섬인데 그 중에 활화산이 지금 2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아소산이에요. 여기가 아소산인데 가까이 저희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게 아소산 화산구의 규제 정보라고 해서 써놨는데 그날 저희가 갔을 때가 입입 금지, do not enter, 출입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화산이 지금 역동적으로 꿈틀대고 있죠. 제가 이게 2월 17일 제 생일 언저리에 갔는데 그게 한 달 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어떤 자연재해도 좀 각성을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허리케인인데 미국이 합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의
한번 시달렸는데 그때 기사가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기상이변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홍수 시대도 예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온난화.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 남북극 빙하도 높고 그러니까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속출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눈썰매 타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뭐 강원도 산골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가 사하라, 사막의 관문인 알제리의 도시예요. 눈이 안 오는 도시가 지금 눈썰매장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난화로 인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연휴에 이 공항의 풍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제보했는데 짙은 안개로 인천국제공항 항공편이 결항돼가지고 짐 풀고 이제 완전 멘붕된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한 분하고 인터뷰한 뉴스에서 봤는데 자기가 연휴 끼고 이제 캐나다 거쳤다가 뭐 미국 갔다가 다시 집에 올 스케줄을 짰는데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모든 자기가 계획한 게 다 그냥 허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하고 짜도 자연이 이렇게 거부하면요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 플랜에서 자연의 변수까지 헤아려야 뒤통수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 짝을 모르니까 이렇게 휴가가 완전히 이렇게 허비됐던 경험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단일 민족이 이렇게 분단이 돼가지고 아직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 2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 이후에 계속 이렇게 미사일이 점점 사정거리를 늘려가면서 그래서 뭐 오키나와니 뭐 미국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핵공격 의지 같은 것도 뭐 피력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남북이 만나고 트럼프랑 김정은 최근에 만나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죠. 근데 한동안은 계속 서로 갈등 관계였어요. 그래서 되게 강경한 트럼프는 Fire and Fury, 화음과 분노의 어떤 정책을 쓰다가 그래서 외교적으로 쭉 가냐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양 갈래에서 뭐 살인 정권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이 두 사람이 최근에는 이렇게 허니문 시즌을 하더니만 결렬됐죠. 트럼프가 그때 하노이에서 요구했던 게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완전히 넘기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못하겠다. 그러니까 좋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은 원폭을 맞고 전쟁을 못하는 나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지금 다시 전쟁 가는 국가가 되기 위한 움직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고 전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전쟁을 해야 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화헌법을 이제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지금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임 방위상은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령 보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하신 분인데 누구죠 이게? 빌 게이츠. 이분이 매일 50억씩 기부하는 이제까지 기부한 걸 환산하면 매일 50억씩 기부할 정도로 세상을 위해서 큰 공덕이 있는 분인데 지금 이 빌 게이츠의 화두는 이거랍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만약 무엇인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거는 전쟁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쟁 위협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 같다라고 이것도 테드 강의 같은 데서 언급을 했어요. 테드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다음에 전염병이 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분이 개인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기아 문제나 그런 병, 풍토병 같은 거에 다 돈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용을 써도 다음 전염병 출현에 있어서는 노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겪고 있는 병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게 가축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넘어오면서 그거를 우리가 수를 쓸 수 없을 때 많은 인명이 살상됐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식물들을 가축화시키면서
식량, 인구 이런 게 막 되면서 이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인수 공통 감염증이라고 우리가 의학에서 얘기하는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감염이 되는 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장형 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조류독감 문제로 막 도살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관련됐었고, 2차는 전기에너지, 그리고 3차는 이제 지식정보혁명이고, 지금 2015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지능, 인공지능, AI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한테 어떤 희망을 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고민을 던질 것이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 나왔던 클라우스 슈밥이 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천명을 하면서 이제 퍼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 대전환기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현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이 직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와 복잡성 등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벌써 이것도 3년 전 사건이 됐는데, 3년 전 3월에 이세돌하고 알파고랑 대결해가지고 우리가 5번 싸웠는데 한 번 이겨가지고 우리가 감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의 그 딥러닝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자, 그리고 그 이듬해 커제는 중국의 바둑 고수인데,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 동안 이길 수 있는 핫토리 희망도 갖기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들이 나는 과연 밥 벌먹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오히려 소모품, 변두리로 밀려날 것 같다라는, 지금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폐기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요, 1982년도에 나온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예요. 리들리 스콧이라는 유명한 SF 감독이 블레이드 러너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미래라고 썼던 시기가 2019년인데요. 올해가 서기 2019년이에요. 이 영화가 82년도에 나왔을 때는 평단도 혹평하고 관객들도 저 영화 뭐야? 그리고 흥행도 실패했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보급되면서 이 비디오를 뒤늦게 본 사람들이 이거 명작이었어 하면서 이 블레이드 러너에 의해서 공각기동대라는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공각기동대에서 지금 저희들 뭐 영화 중에 되게 SF의 고전이 돼버린 시초가 이 영화인데, 제가 최근에 30년이 지나가지고 서기 2049년을 그린 블레이드 러너 2를 봤는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 30년 뒤를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80년대 2019년을 상상했던 것처럼 과연 49년이 그렇게 어떤 식으로 올지도 저희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1년도에 주말의 명화에서 이렇게 서기 2019년이라는 타이틀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보면 AI를 전쟁용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무인 미사일 발사기, 보병 전투 차량.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술이 또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우울한 사건인데,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시합니다. 아이언맨의 모델이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거다. 남들보다 더 어떤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는 이 사람이 핵무기보다 인공지능이 무섭고 위험하다라고 지금 경고하고요. 얼마 전에 타기한 스티븐 호킹도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릭 슈미츠 구글 CEO는 인공지능을 들어가기보다는 근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살리고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득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좀 불안하다? 각자의 견해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인데, 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올 어떤 대세를 써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호모 데우스라고 해서, 이건 신이거든요.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고 책 타이틀에서 언급하는데, 현재 세계는 우연한 사건과 선택의 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역사가 또 가능하다. 그래서 현명하게 선택하자, 이런. 그래서 뭐 사르트르가 인생을 정의할 때 BCD라고
정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스와 데스, 삶과 죽음 사이의 시, 초이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냐가 30년 뒤, 100년 뒤를 또 좌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엔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신흥 종교는 데이터교다. 이 종교는 데이터를 숭배한다. 지금 뭐 각자의 종교도 있으실 거고 다 직업도 다 다르실 거고 한데 우리 모두의 공통된 종교는 지금 데이터교입니다. 그 데이터교로부터 이렇게 은총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쓰고 다니잖아요. 호모 데우스에서는 이 대사가 좀 저는 좀 와닿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지구에는 누가 남게 되냐? 지구를 평정하고 신이 된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만들 것인가? 인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과학혁명의 정점은 어디인가? 자, 그래서 또 이런 수필에서 이런 구절도 제가 봤는데 사람의 관상만 봤지 시대를 보지 못했다.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못했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보여드린 건 이제 파도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그럼 이런 파도를 만든 바람이 무엇이었나? 그 더 근원적인 이유와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시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관찰을 한답시고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사람은 그릇의 크기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하늘을 담으려 할 때 누군가는 우주를 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른 통찰의 근거를 둔 어떤 믿음과 확신의 세계가 가미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우주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주를 담는 철학서 중에 우주변화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종석이라고 하는 한의사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걸작을 하나 뽑았는데 그 우변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개념의 정부가 성패의 열쇠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좀 한심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너 이렇게 개념이 없냐? 개념대로 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바르게 갖는 거가 인생 성공과 실패의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확한 개념을 한번 잡고 이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프르초프 카프라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 지금 앞서서 언급했던 여러 위기들은 이게 단순히 개인이나 정부 차원, 제도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 지구 차원의 커다란 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어느 카페에 갔는데 이런 고바야시 이사라는 사람의 매미라는 시인데요. 볼게요. 울지마, 울면 머지않아 가을이 오는 거야. 그러면 너는 죽어. 근데 매미가 우는 게 자기 일이고 매미는 가을이 올지 모르고 계속 우는데 결국 가을이 오죠. 매미의 울음과 상관없이 안 울어도 그 가을은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변화는 인간이 아무리 어디 절에 들어가가지고 가을 오지 말라고 100일 기도를 해도 100일 후에 딱 나왔더니 가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계절의 무상한 변화에 눈뜨는 게 대세를 보는 첫째인데요. 이 시대를 읽는 첫 문장, 개념을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 우주도 지구의 1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에 맞춰서 문명도 봄에는 태어나고 여름에는 번창했다가 가을에는 걷어집니다. 완성이 되고 겨울에는 쉬는 사이클인데 지금 서기 2019년을 살고 있는 지금 현 문명은 이 지구는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에 와 있다.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시대 변화를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가을이 임박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가을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느냐, 낙엽이냐.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대사처럼 어차피 살 길이 있다고 하면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 사는 길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열매 맺는 방식이라는 것도 원시광분이라는 용어인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원, 시원으로 돌아가서 뿌리로 돌아가야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이 가을을 맞이하는 지금 문명을 사는 동시대인들은 이 역사의 뿌리, 진리의 뿌리, 그 뿌리에 대한 각성을 하고 글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에서 출근을 했으면 퇴근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은 퇴근해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 가을을 다른 말로 대개벽기라고 합니다. 그 개벽은 10개자 10격자로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새벽이라고 하잖아요. 새벽이 개벽하고 똑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고 어떤 새로운 가을 역사의 시작을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온 천하가 지금 우주의 가을 대개벽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개벽에 대한 개념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나름의 꿈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이 개벽기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개념 없이 설계를 하면 그 꿈은 개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벽의 어떤 실제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개벽을 이렇게 써요. 뭐 보약에다가 타이틀을 개벽이라고 했는데 몸에 좋은 건 다 담겨 있대요. 18종 이상의 생약초 성분. 그러니까 개벽은 세상에서도 인식하는 게 뭔가 그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개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업데이트를 개벽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뭔가 변화가 클 때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변화, 아주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정치도 단순히 깨작깨작 개혁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이 개벽을 해야 되거든요. 이 우주가 이번에 다 같이 개벽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변화의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그 소강절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철인이 밝힌 바가 있는데 지구는 지금 365일로 1년을 채우는데요. 우주의 1년은 여기 환극경세서라는 책에 보면은 원회운세라고 하는 연월일시를 쓰면서 129,600년으로 돌아간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략 13만 년이 우주의 1년이고 빙하기간 3만 년이고 우주의 봄, 여름이 5만 년이고 우주의 가을이 5만 년인데 지금 저희는 선천 5만 년 봄, 여름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 후천 5만 년이 딱 되는 그 교차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월일시가 그 원의 운세가 되는 사이클,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몸의 그 맥박의 사이클도 숨 쉬고 피 도는 것도 하루 중에 129,600수로 도는데 그게 그대로 우주의 사이클하고 일치되죠.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는 건데 이 사이클에 대한 통찰이 역대급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허준의 의서에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에 1원은 12해고 1회는 30분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서에 우주의 사이클이 언급이 돼 있었고요. 서유기 아시죠? 우리 손오공 나오는 명나라 장편소설에도 한 겁을 129,600년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또 수메르 문명, 기독교의 뿌리라고 하는 그 곳에도 보면 요 우주일년 주기가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한 장에 압축한 게 지금 우주일년 사이클인데 보시면 그 우주의 봄철은요 목기운으로 지금 봄철이지 않습니까?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그래서 문명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하늘 중심의 천존 시대고 그때는 종교의 뿌리가 되는 신교 인간이 신성을 잘 살리고 살았던 시절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름철에 와 있는데 여름은 분열하는 극단에 와 있어가지고 종교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과학으로 세분화되고 땅 중심의 세상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을로 지존시대였다가 인존시대 인간의 존엄성이 극대화되고 이제 종교를 뛰어넘는 아까 그 호모 데우스처럼 인간의 신이 되는 그런 초종교의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국한된 게 아니라 도수를 부리는 그래서 1년의 날수도 360일로 바뀐다는 세상 요 교차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기운의 세상인데 목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양기운을 포장해서 수렴에 들어가는 시점이죠. 이게 증산도 우리 태상종두사님께서 처음 밝히셔가지고 세상에 낸 한 장의 도표입니다. 이 한 장의 도표를 놓고 인생 설계에 어떤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은 선천이라고 하고 우주의 가을, 후천이라고 하는데 선천은 양의 시대고 하늘 중심 건도의 시대고 후천은 음의 시대고 곤도의 시대다. 그래서 봄, 여름은 싸우면서 큰다고 계속 성장하고 분열하고요. 가을은 이제 수렴하고 통일하는. 그래서 64개에 보면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는 천지빗개가 선천의 괴예요. 그래서 하늘은 위로 올려가려고 하고 땅은 내려가려고 하니까 계속 분열하는 건데 후천은 지천택괴라고 해가지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존귀해지는 세상이에요. 땅은 내려가고 하늘이 올라오니까 서로 만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딘지 아세요? 강화도 가보셨으면 마리산도 아실 거고 이렇게 초대 단군이 제천 의식을 했던 참성단인데 여기서 이제 전국체전의 그 성화도 체화를 하는데 그 전통적으로 동그란 거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천원. 그 전통적으로 네모난 거는 땅을 상징합니다. 지방.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초대 단군이 세운 제천단, 참성단은 하늘이 더 낮고 땅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천택괴가
이 참성단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인들은 앞으로 올 변화도 이렇게 건축 양식에 이렇게 암호처럼 담아놨다는 거. 그래서 과학에서도 그 가장 궁금했던 사안이 인간이 문명을 아무리 발전시켜도요, 빙하기가 와버리면 모든 게 스탑되니까 빙하기가 왜 오는지, 그리고 어떤 주기로 오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꽤 오래된 다큐인데 빙하 시대가 왜 오는지를 분석을 했더니 공전 궤도가 타원을 돌다가 정원을 바뀌는 우주의 한 사이클마다 우주의 겨울에 3만 년간의 빙하기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본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죠?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1년의 날수가 365가 4분의 1. 그래서 이 4분의 1 꼬리 때문에 그 양력에서는 그 29일, 30일 이렇게 꼬리가 다르죠. 그리고 음력에서는 윤달을 쓰죠. 근데 우주의 가로 넘어가면은 이 지축 똑바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완성이 되니까 공전궤도도 정원으로. 그러면 1년의 날수가 딱 360일로 되니까 음력, 양력이 일치되고,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타원 궤도를 돌 때는 극한극소로 기후도 들쑥날쑥한데 이때는 되게 사시장춘의 조화로운 날씨로 바뀐다.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 있다가 허리를 세우고 사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타원 궤도에서 정원 궤도로 23.5도 기울어진 지축이 정립되는 변화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의 큰 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보셨나요 혹시? 피사의 사탑이라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어요. 팔레르모 해전 승리 기념으로 착공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공사하던 중에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채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관광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진을 꼭 찍어요. 인증샷. 개가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된다? 23.5도 기울어져 있던 지축이 똑바로 쓴다는 거.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타원궤도 돌면서 축적된 그 힘을 한 번에 세우는 변화가 온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변화가 지축이 이렇게